서사일기 한병철. 세계의 달 신비화. 아동문학 작가 폴 마르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한 소년에 대해 말한다. 침대에 누운 채 이리저리 뒤척이는 소년 콘라드에게 여동생 수잔네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콘라드는 무뚝뚝하게 거절한다. 그러나 부모님은 사랑을 담아 수잔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 부모님은 점점 이야기하는 것에 중독되어 간다. 누가 먼저 이야기할지 합의할 수 없을 정도다. 결국 이야기할 차례를 기록하는 목록까지 만든다. 아버지인 롤란드가 이야기하고 나면 어머니가 연필로 종이에 R이라고 쓴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면 아버지는 어머니 이름 올리비아의 첫 글자 O를 적는다. R과 O 사이에 종종 작게 S도 적히는데 수잔네도 이야기하기를 점점 좋아하기 시작해서 생긴 글자다. 이 가족은 작은 이야기 공동체를 이룬다. 이야기하는 일은 이들을 하나로 묶여준다. 콘라드만 거기서 빠져 있다. 이 가족은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식사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에는 여유가 필요하다. 가속화된 소통 속에서는 이야기할 시간, 즉 참을성이 없다. 정보만 교환될 뿐이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야기의 동기가 된다. 아버지는 가령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다. 올리비아, 딸기잼 좀 건네줄래요? 딸기잼 병을 건네봤자 아버지는 마치 공상에 잠기던 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너희 할아버지가 생각나는구나. 내가 8살인가 9살 때였는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점심시간에 딸기잼을 달라고 하셨지. 그래, 점심시간이었다고? 우리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만 알았어. 왜냐하면 거기엔 9월 2일이면 늘 있던 넓은 면을 곁들인 사워 브라이튼 밖에 없었거든. 이런 식으로 아버지는 기억나는군 이라느든가 한 번은 등의 말들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야기와 기억은 상호 의존적이다. 분절된 현재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딸기잼과 사워 브라이튼 사이의 모순성은 서사적 활시를 팽팽하게 당긴다. 이 모순성은 한 사람의 정기나 이력의 감흥 또는 비극을 드러낸다. 생각에 잠긴 듯한 아버지의 시선이 나타내는 깊은 내면성은 이야기로서의 기억을 유지시킨다. 반면 정보는 모든 것을 앱으로 선회시킨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내면성 대신 정보 사냥꾼의 경계심을 가지고 사는 셈이다. 딸기잼을 보고 할아버지를 떠올린 이야기의 기억은 프루스트의 무지의 기억을 닮아 있다. 프루스트가 제바드 발백의 호텔 방에서 구들끈을 묶으라고 몸을 굽혔을 때 갑자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프루스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게 한 고통스러운 회상은 그에게 행복의 순간도 함께 선사한다. 무지의 기억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적 순간이 향기로운 시간 결정으로 연결되고 응축된다. 그럼으로써 시간의 고통스러운 유연성은 극복되고 희망이 생긴다. 사건들 사이에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야기는 텅 빈 채 흘러가는 시간을 극복하게 한다.
이야기하는 시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할 능력의 상실은 우연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허무와 우연성이 강해진다. 기억 속 할머니의 얼굴은 할머니의 실제상보다 더 멀리서 경험된다. 그 진리를 우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인식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이야기로서의 기억 안에 자리를 잡는다. 시간은 갈수록 원자화된다. 반대로 이야기는 연결을 의미한다. 프루스트에 따르면 이야기하는 사람은 삶에 몰입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사건들을 잇는 새로운 시를 뽑아낸다. 그럼으로써 고립되지 않는 관계들로 이루어진 조밀한 망을 형성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이 서사 덕분에 우리는 삶의 우연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콜라드는 그의 세계가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는 이야기하는 대신 사실들을 열거할 뿐이다. 어머니가 콜라드에게 어제 어땠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콜라드는 이렇게 대답한다. 어제는 학교에 있었어요. 첫 시간에 수학을 배웠고 그 다음 시간엔 독일어와 생물, 그 다음 체육이 2시간 있었어요. 끝나고 집에 왔고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 잠시 컴퓨터를 하다가 자러 갔지요. 그의 삶은 외부의 사건들로 정해진다. 그에게는 사건들을 내면화하고 이야기로 엮어내고 응축시키는 능력을 부여하는 내면성이 없다. 여동생이 도움을 주고자 콜라드에게 다가와 제안한다. 나는 늘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곤 해.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있었어. 그러자 콜라드가 말을 잘랐다. 땄지? 생쥐? 들쥐?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쥐는 설치류에 속하지. 그 밑으로는 둘로 나눌 수 있어. 일반 쥐와 들쥐로 말이지. 콜라드의 세계는 완전히 탈신비화되어 있다. 그의 세계는 사실들로 쪼개져 있고 서사적 긴장을 전부 잃었다. 설명 가능한 세계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국 콜라드에게 이야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법을 알려준 무제 씨에게 콜라드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비오는 어느 날 콜라드는 무제 씨네 집에 간다. 문 앞에서 백발에 그러나 눈썹만큼은 짙고 빽빽한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콜라드를 반가이 맞아준다. 아하, 내가 이야기하는 걸 배우라고 너희 부모님이 보낸 아이구나. 분명 밖에서 볼 땐 짐이 아주 작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가 있었다. 무제 씨는 콜라드의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쥐어주더니 그걸 2층에 있는 자기 여동생에게 갖다 주라고 부탁한다. 그러고는 좁은 계단을 가리킨다. 콜라드는 그 계단을 오른다. 하지만 계단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콜라드는 의아해하며 말한다.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밖에서 집을 보고 들어왔는데 그땐 한 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7층 정도는 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콜라드는 혼자였다.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벽에서 낮은 문이 열린다. 그러더니 누군가 신 목소리로 말한다. 드디어 왔구나. 이리 어서 들어오렴. 콜라드에게는 마법에 걸린 것 같아 보인다. 언어도 낯설고 종잡을 수 없다. 마치 마술이나 속임수에 걸린 언어 같다. 콜라드는 문에 고개를 쭉 빼놓는다. 어둠 속에서 콜라드는 올빼미 형상을 한 뭔가를 인지한다. 깜짝 놀란 콜라드가 물었다. 누구세요? 그만 곰곰해하거라.